안녕하세요. 뿌리비에트. 여러분, 혹시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차이콥스키. 뭔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규칙과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오늘은 러시아 이름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러시아 이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러시아 문학 작품을 읽을 때나 러시아 드라마를 볼 때 또는 러시아 친구를 만났을 때 이름 속 숨겨진 의미와 체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먼저 러시아 이름의 가장 큰 특징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이름, 부칭, 그리고 성, 이렇게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름과 성이 있지만 러시아에는 부칭이라는 독특한 요소가 하나 더 끼어 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하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순서대로 배열되는데 항상 이름, 부칭, 성의 순서를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처럼 말이에요. 오, 벌써부터 뭔가 러시아스러움이 물씬 풍겨오지 않나요? 이 순서는 러시아 사회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지칭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규칙이자 문화적 관습이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마치 외국인이 우리 이름을 성이름 순서로 부르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 이 순서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한층 더 깊어질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름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첫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태어나면서 부모님께 받는 고유한 이름이죠. 이 이름은 개인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호칭이며 러시아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은 주로 정교회 성인들의 이름이나 성경에서 유래한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이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정교회를 국교로 삼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 아기가 태어난 날이나 가까운 성인의 이름을 따서 짓는 관습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죠. 예를 들어 남자 이름 중에는 알렉세이, 드미트리, 블라디미르, 이반, 세르게이, 미하일, 니콜라이 같은 이름들이 흔하고 여자 이름 중에는 마리아, 따찌아나, 올가, 아나스타샤, 엘레나, 예카제리나 같은 이름들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역사 속 위인들의 이름이나 러시아 문학 작품 속 주인공들의 이름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 거의 모든 이름에는 귀엽고 친근한 애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렉산드르라는 이름의 애칭은 사샤이고 마리아는 마샤, 드미트리는 디마, 블라디미르는 볼로자, 엘레나는 레나 등으로 불린답니다. 이 애칭들은 단순한 줄임말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 사이의 친밀도와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친구나 가족끼리는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본명보다 애칭이 더 익숙한 경우도 허다하죠. 우리가 철수를 철수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철수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요. 이 애칭 사용은 러시아 사람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요소랍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본명을 사용하지만 사적인 관계에서는 애칭이 훨씬 더 흔하게 쓰여요. 이 점을 알아두면 러시아 사람들과 더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부칭입니다. 자, 이 부칭이 바로 러시아 이름의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칭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이랍니다. 쉽게 말해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의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 이름에서 존슨이 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 부칭이 이름의 한 부분으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답니다. 일반적으로 격식 있는 자리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이름, 부칭, 성을 모두 사용하고 서로 존칭을 사용할 때도 이름과 부칭을 함께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을 부를 때 마리아 이바노브나라고 부르는 식이죠.
뭔가 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부모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부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랍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름과 부칭을 함께 사용하여 존경을 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오랜만에 만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부칭을 사용하여 서로를 존중하기도 해요. 이 부칭은 단순히 아버지의 이름에서 유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계와 혈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죠. 그럼 이 부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만드는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의 이름에 특정 전미사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성별에 따라 전미사가 달라지는데요. 남성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가 다르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성의 부칭 아버지 이름에 전미사 오비치 또는 예비치를 붙입니다. 이 전미사들은 러시아어 문법 규칙에 따라 아버지 이름의 마지막 발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이 니콜라이라면 아들의 부칭은 니콜라예비치가 됩니다. 보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둔 아들은 보리소비치가 되겠죠.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이 경자음으로 끝나거나 특정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오비치를 붙이고 연자음이나 다른 특정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예비치를 붙이는 식이에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러시아어 발음 규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규칙은 러시아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러시아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언어 습관이죠. 예를 들어 이반의 아들은 이바노비치, 표트르의 아들은 페트로비치, 세르게이의 아들은 세르게예비치가 되는 식입니다. 여성의 부칭 아버지 이름에 전미사 오브나 또는 예브나를 붙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름이 니콜라이라면 딸의 부칭은 니콜라예브나가 됩니다. 보리스 아버지를 둔 딸은 보리소브나가 되는 거죠. 역시 아버지 이름이 경자음으로 끝나면 오브나를, 연자음으로 끝나면 예브나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반의 딸은 이바노브나, 표트르의 딸은 페트로브나, 세르게이의 딸은 세르게예브나가 되는 식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자식의 이름의 흔적처럼 남는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마치 가족의 역사를 이름 속에 담아두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칭은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이름과 부칭만 들어도 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답니다. 정말 효율적인 명명체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모든 상황에서 부칭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친한 친구 사이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부칭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안녕, 알렉세이 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부칭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뿌리와 가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칭이 없으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다고 느끼는 러시아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공식적인 문서나 중요한 행사, 혹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부칭을 생략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러시아에서는 호칭 하나에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칭은 단순히 이름의 한 부분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존경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언어적 요소인 셈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로 전해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빠와 아들은 같은 성을 쓰고 결혼한 부부는 보통 남편의 성을 따르죠. 그런데 여기서도 러시아 이름만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도 성별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름도 성별 따라 변하고 부칭도 성별 따라 변하고 성까지 성별 따라 변한다니 러시아어는 정말 성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인가 봅니다. 모든 명사가 성별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어의 특성이 이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성은 남성형 성에 아를 붙여서 만든답니다. 이 아는 러시아어에서 여성형 명사나 형용사를 만들 때 흔히 사용되는 어미예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성은 톨스토이인데요. 그의 딸이나 아내의 성은 톨스타야가 되는 식이죠. 또 다른 예로 남성형 성이 이바노프라면 여성형 성은 이바노바가 됩니다. 스미르노프는 스미르노바, 쿠즈네초프는 쿠즈네초바가 되는 식이죠. 이렇게 성도 성별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는 점이 러시아 이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덕분에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러시아인 캐릭터가 등장할 때 성의 끝 글자를 보고 그 캐릭터의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 쏠쏠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모든 성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어미로 끝나는 성이나 외래어에서 유래한 성은 성별에 따른 변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러시아 성은 이러한 규칙을 따르고 있답니다. 이 성의 성별 변형은 러시아어의 문법적인 특징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러시아어의 언어 체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러시아 이름은 이름 붙인 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 순서는 러시아 사회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기본적인 틀이며 각 요소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부칭은 아버지의 이름에서 유래하며 성별에 따라 오비치 예비치 남성 또는 오브나 예브나 여성 전미사가 붙습니다. 이 부칭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 역시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어서 여성의 성에는 남성형 성의 아가 붙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 성별에 따른 변화는 러시아어의 문법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죠. 이제 러시아 이름을 들었을 때 아 하고 규칙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각 개인의 고유한 신원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러시아 이름 체계의 핵심이랍니다. 이러한 이름 규칙은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다른 슬라브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언어와 문화는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이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지역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긴다면 오늘 배운 이름 규칙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내 소수민족들의 경우에는 러시아식 이름 규칙 외에 자신들의 고유한 이름 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각 문화는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이름이라는 작은 요소에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문화는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 하나에도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오롯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지 않나요? 어때요? 처음엔 복잡하게만 보였던 러시아 이름이 이제는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름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규칙이 숨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러시아 문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부칭, 성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남성이고 아버지는 이런 이름을 가졌겠구나. 그리고 이 성은 여성형으로 변형된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러시아 문화 탐방에 이 지식이 작은 등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문화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빠까. 감사합니다.